안녕하십니까.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1면입니다. 우재명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우재명,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지금 후보로 본선 확정이 됐죠. 그리고 첫 이 일정으로 어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현충원을 찾아서 어딜 갔느냐. DJ 말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통령이란 말의 뜻이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재명 후보한테 매일경제는 우재명이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선행 확정하고 성큼성큼 지금 이 전진하는 이재명 후보,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산자부 3개로 나누고 기재부와 검찰 쪽에서 힘을 빼겠다라는 집권 구상이 이제 솔솔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집권 시 정부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집권하면 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기후에너지부로 바꾸고요. 그리고 기재부는 기획예산처랑 재정부로 바꾸고 검찰은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 3개로 나누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재부를 기획예산처랑 재정부로 나눴을 때 이 기획예산처를 어디다 두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이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처 두는 거를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의 정치화 논란이 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같이 지금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 재정의 정치화가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다만 또 다른 보도에서는, 다른 이 언론사 보도에선 국무총리 산하에 좀 두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도 있긴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까지 이 마지막까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청주 고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 6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거죠. 어제 저희가 속보로 급하게 좀 전해드렸었죠. 청주의 한 학교에서 상담을 받던 학생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서 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이 교직원 등등등 6명이나 다쳤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밖으로 나가면서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건데 대체 왜 이런 거냐는 거죠.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네, 사진입니다. 오늘 사진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불 났나 싶죠. 그런데 아파트에 불이 난 게 아니라 바로 이 옆에 있는 나무들에 빨갛게 타오른 이 불 보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이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대구 북구에 지금 현재 함지산에 불이 나서 그 불이 산을 타고 이제 민가까지 왔다. 아파트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5,600여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다 피신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데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올까요? 지금 불길이 민가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아니고요. 거리상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직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선이 세게 강한 지역, 특히 강하고 위험한 지역은 전문성이 있는 공중진화대, 산림재난기동대 위주로 배치할 것입니다. 집을 오니까 동네에 뭐 소방차고 뭐고 뭐 한 것이 와가 경찰차고 뭐 이래 와가지고 빨리 나가 대피하라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챙기도 못하고 뒷집에서 부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타닥타닥 불 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 뭐 당황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튀어나왔죠. 네, 일단 지금 현재까지 그나마 다행인 건 인명피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새벽 6시 30분 기준으로 현재 진화율 65%라고 합니다. 강풍 때문에 이게 좀 진화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경북에서 났던 큰 산불 기억하시죠? 쉬지 않고 타오르던 그 산불, 강풍 문제였었죠. 네, 이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쉽지 않은 만큼 네, 이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 서 있죠. 구불구불 대체 어디 맛집이야 싶으실 수 있는데 맛집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SK텔레콤 이 매장 앞에 한없이 늘어선 시민들입니다. 왜? 이 SKT 유심 정보 해킹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지금 2,300만 명, 2,500만 명의 이 가입자가 있는데 이거 유심 해킹돼서 다 전원 다 무상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라고 SKT에서 밝히긴 밝혔는데 이 교체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무상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었는데 저렇게 한도 끝도 없이 다 교체하려고 시민들 줄 서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줄 서도 허탕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심이 부족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현재 이 SKT가 어제 밝히기로는 어제 하루 23만 개의 유심을 교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가입자는 2,300만, 2,500만이다. 1% 교체했다라는 거. 교체 예약이 지금 현재 1,000만 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가입자가 다 교체하려면 상당 기간이 좀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 말고 부스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 가기 무섭다라는 거죠. 왜 무서운 거냐 보겠습니다. 이번엔 청주 고교생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 가기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라는 겁니다. 청주의 한 학교에서 18살 고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상담을 받던 학생이 복도로 뛰쳐나왔고 이 뛰쳐나온 학생의 소리를 듣고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른 교직원들이 다 따라 나왔는데 이 선생님들한테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거죠. 해당 학교 학부모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희 아이들 좀 놀래가지고 다쳤을까 뭐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네, 우리 애는 괜찮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 학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학교 가기 무섭다라는 말이 사실 나올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왜 흉기 난동을 벌였는지가 동기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네, 아직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라서 정확한 네. 동기가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가 최근에 반을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반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네. 것들이 결국 이런 이제 사건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최근에 반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바뀐 환경에 있어서 학업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게 다 이 같이 복합적인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흉기를 저희가 휘둘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사실 문구용으로 학생들이 보통 필통에 많이들 갖고 다니는 이런 문구용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의아한 건 그래 문구용은 갖고 다니다가 욱해서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가해 학생 지나가던 시민까지 공격. 가방엔 흉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수님.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구용은 가방에 이 필통에 있긴 한데 둔기도 있고요, 흉기도 있고요. 무려 4점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이 가방 안에 있던 흉기들이 문제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기는 하나 상당 부분 이제 다 성장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입학할 때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을 했어요. 물론 네. 장애 등급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런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급이라 하는 말은 이제 학생 수가 굉장히 적고 선생님들이 몇 명 이제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이제 케어 시스템에서 1년을 보낸 친구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2학년 때부터 통합 교육이 가능해서 일반 그 반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그럼 학생들이 여러 명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마 이 이제
이분의 문제는 경계선 지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지금 이제 진술을 해야 알 수 있는 사적인 어떤 경험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학교에서 부적응을 하고 학교에서 재미를 못 느끼면은 네. 인터넷을 주로 많이 시간을 몰두하게 돼요. 아하. 일반적으로는. 네. 청소년들의 이제 뭐 사이버 의존도는 이미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많이 그 상승이 됐고 문제는 그런 와중에 온라인으로 노출되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그게 이제 아마 이 흉기와 연관된 사연이 아마 추가적으로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이 친구가 한 행위를 보면 흉기만 많았다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비면식 관계에 일어나는 무차별적인 어떤 폭력 행위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지금 보이거든요. 네. 학교 안에서 이제 그 실제로 상해를 입은 선생님들은 특별히 이 학생에게 유감을 유발할 만한 그런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뭐 네. 행정실 직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상처를 입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이 사람이 학교에서 지금 그 흉기를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와요. 네. 그리고는 나머지 두 사람은 행인입니다. 한 사람은 차량에 타고 있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을 하고 있던 아이들과 운전하고 있던 그 운전자였는데 유리창을 열고 문을 열고서는 지금 상해를 유발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상당 부분 무차별적인 이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의 범죄가 최근에 언론의 보도도 많이 되고 인터넷에 보면 그런 류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범행과 연관된 온라인 뭐 영상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 사람의 학교 부적응 대신 이제 이 사람의 일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정보들, 노출되는 정보들에서 그러한 이제 잔혹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일단 학생이 상담을 받던 중에 뛰쳐나왔다라는 거죠. 상담을 받으러 갔었다라는 이 얘기인즉슨 학생이 뭔가 본인 어떤 고민이든 뭐가 문제가 있었고 그게 뭐 이 학교의 적응 부적응이든 뭐든지 간에 문제가 있었던 아이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터넷을 보고 이런 데서 접한 그런 거를 직접 실행으로 옮길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흉기도 둔기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걸 좀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예요. 어제 사건이 벌어진 게 오전 8시 33분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던 학생이 소란을 부렸죠. 그리고 복도로 뛰쳐나서 이걸 제지하던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등등한테 흉기 난동을 부렸고요. 그리고 일부는 뭐 이런 어떤 폭력적인 이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지나서 아까 저희도 봤죠. 막 뛰어서 도로를 이 횡단해서 건너는 거 밖으로 도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분 만에 신고가 접수가 돼서 이 신고가 접수가 출동을 했는데 가해 학생이 도로에서 여기서 이미 벌써 행인 한 명을 밀칩니다. 밖으로 뛰쳐나와서 3분 만에 행인 한 명을 밀치고 그리고 그 직후에 37분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한테 창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창문을 열어주세요라는 취지로 똑똑똑 두들기로 차량 운전자한테 얘기를 하고 이 창문을 내렸더니 가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1분 뒤에 직후에 인근 유치원 앞에서도 또 소란이 있었고요. 최종 저수지 앞으로 가서 저수지에 풍덩 본인이 또 이 몸을 던집니다. 빠져요, 일부러. 그리고 이런 학생을 구조해서 체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5분입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제가 이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창문을 똑똑 두들겨서 창문을 내리라 그러고 위해를 가하고 도망갔다 말씀드렸죠. 그 시민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고등학생 한 명 이렇게 오는 거 앞쪽으로 뒷자리석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치지? 해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명안히 한 1, 2초 보더니 이것도 애들도 보여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고 오면서 엄청 놀랐어요. 네. 아이들을 등원시키던 아빠였습니다. 뒷좌석엔 아이들 둘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와서 한 학생이 똑똑똑 두들기길래 왜 그러지 하고 내렸는데 갑자기 한 1, 2초 쳐다보더니 흉기로 위협을 하고 이 상해를 가했죠. 상해를 가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게 사실 이 부분도 좀 의아한 부분인 게 아니 도망가다 말고 막 뛰어서 막 멀리 가야 되는 건데 가다 말고 서 있는 차를 굳이 창문을 두들겨서
일면식도 없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행동을 봤을 때 네. 이 사람의 이제 제일 큰 목적은 폭력이었어요.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아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아하. 가방 안에다가 여러 가지 둔기를 준비해서 아마 네. 그 둔기는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그런 이제 일반적인 둔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온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누구라도 상관없다 하고서는 학교 안에서 먼저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는 이제 뛰어가다가 또 누가 차량이 서 있으니까 또 네. 이제 뭐 어떤 분풀이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문제의식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 게 네. 결국에는 이렇게 상해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다가 결국 네. 저수지에 본인이 빠져요. 네. 결국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해의 가능성 같은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가 오망의 있거든요. 일환이거나 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행위를 보면 자타해가 모두 이제 발생했는데 네. 충동 조절이 전혀 되지 않고 폭력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는 온라인으로 상당 부분 좋지 않은 정보에 장기간 동안 노출된 것 같다. 이런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네. 문제는 그런 이제 경계선 지능인 학생이잖아요. 네. 학생이 만약에 학교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이니까 아마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선생님이나 동료들은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잠깐 통합반으로 왔을 때도 아이들이 이 친구와 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좀 감지가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볼 수 있고요. 뭐 한 행위를 보면 품행장애 더하기 아마도 지금 눈이 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약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를 추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학교 안에서 이미 폭력의 전조가 보였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뭐 정신과 소아정신과에라도 보내가지고 약물을 좀 복용하게 했었으면은 이렇게 이제 액팅아웃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학교 차원에서 예의주시를 했었더라면 이런 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게 아니 그게 뭐 특수 교육받는 학생만 그런 거 일반 학생도 그렇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어떤 우려가 있냐면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특수교육 학생 전체에 대한 낙인은 안 된다. 교원 안전보장, 재발방지책이 좀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수님, 이게 지금 뭐 이 학생이 정말 특수교육 학생이어서 그런 거다라고 인과관계가 나타난 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내 아이가 특수교육받는 학생이라고 하면 아니 괜히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닌데 우리 애 낙인 찍혀서 오히려 학교 생활 못하면 어떻게라는 우려를 학부모들은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전체가 위험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가끔 관리가 되지 않은 폭력성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등급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경계선에 있거나 뭐 상급 정도를 받은 사람 중에 폭력적인 행위를 과거에도 했었고 현재도 판단 능력에 약간의 이제 어떤 미비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약물 처방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세하게 전문가들이 이 학생들을 들여다보려면 일단은 특수교육 현장이 네. 전문적인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요.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담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그 교사가 바라볼 수 있는 관리해야 되는 대상 학생이 뭐 많아봤자 5명, 6명? 네. 그런데 이 지금 학교는 특수반이 2반이나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반에서 뭐 학교에 오는 동안의 시간을 계속 관리를 한다 치면 네. 다른 반은 그 선생님에 의해서 관리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과연 이 학교에 이렇게 전공을 한 특수교사가 2명이 있었느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 10명이 넘으면은 누군가가 10명 중에 한두 명이 액팅아웃을 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 그럼 사실 관리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은 다시 또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학생에 의해서. 어쩌면 그 전에 1학년 때 얘가 너무 좀 목소리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반으로 전 반을 시킨 아이이면 어떡하느냐. 다른 아이들하고 통합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좀
목소리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이걸 아이들이 관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도록 만들어서 이 학생이 그 인간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피해의식 때문에 이렇게 액팅아웃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 친구의 행동이 사실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유를 제대로 판명을 하지 못하면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낙인이 찍힐 위험성도 있는 데다가 네. 문제는 이런 이제 액팅아웃을 하는 극소수 위험한 학생들을 관리를 못해서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전체 학교가 다 위험하다는 인식을 일반 학부모들에게 다 주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간혹 일어나는 학교에서의 폭력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대응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뭐 학생의 폭력, 교사의 폭력, 또 학부형들도 폭력적인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이제 폭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번 참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낙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낙인을 찍을 게 아니라 지금 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게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뭐 액팅아웃이다라는 이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바깥으로 이게 더 이 과격하게 드러나는 행동이 이어진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관리, 감독, 아이들에 대한 케어 이 부분에 포커싱이 좀 맞춰줘야 되는 거다라고 힘줘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 흉기 난동 사건 저희한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크죠. 재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뭐가 있나 볼까요? 국힘 빅3 접전 오늘 결선행 티켓 2장 누가 줄까? 오늘 오후 2시 국민의힘 현재 이 4명이 올라가 있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4명 중에서 결선에 나가는 결선행 티켓을 쥘 2사람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네. 오늘 대체 이 티켓을 쥐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과반인 사람이 나오면 결선 안 가고 그냥 바로 본선 후보로 선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과반 가능성은 제로인 겁니까? 뭐 희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시중 여론조사가 거의 네. 전부인데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특정 후보가 뭐 30% 이상에 나오는 조사도 매우 드물고 이미 조사에서 40% 이상 정도가 나와줘야만 과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쟁쟁한 후보들이 각출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빅3, 안철수 후보에게는 아쉬운 얘기지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분 중에 누가 결선으로 갈 것인지는 솔직히 당내에서도 전혀 지금 예측이 엇갈릴 정도로 안개 속에 있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일단 빅3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 세 후보 중에 아마도 2명 정도가 올라가지 않겠냐. 과반은 솔직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각각의 이 4명의 후보들한테 결선에 누가 올라갈까요? 한번 찝어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랑 이 사람이 딱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 같이 볼까요? 네, 사랑의 짝대기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나랑 한동훈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얘기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나랑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는 나랑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나랑 김문수 후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서영주 대변인님. 일단 이 짝대기로 봤을 때는 인기쟁이는 김문수 후보예요. 네. 오늘 결선행 2명 누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짝대기를 보니까 아무도 네. 없네요. 그래서 외로운 안철수 후보를 또 응원을 해야 될 또 마음을 갖고 되네요. 근데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네. 여론 수치상에 큰 변동이 없이 나름대로 하락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일정 부분의 이 여론 추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른 후보들은 김문수 후보를 찍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로는 의외로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ALS 이제 집계를 통해서 여론조사 표본 집단을 하는 조사와 정작 당원들이 직접 투표, 온라인 투표든 투표를 해서 선출되는 방식이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저는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기본 값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이고 네. 왜냐하면 지난번 당공연정했을 때 63%면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대선 후보를 했던 분이라서 국민의힘의 어떤 자산들이 쭉 가지고 있던 분이죠. 그런데 네.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탄핵 국면에 있어서 그 파면 당하기 전의 기간 동안 아주 좀 그 보수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후보잖아요.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보다는 자유통일당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적인 차원에서 보수층이 한동훈, 홍준표 이 두 분을 의외로 선택할 수도 있겠다. 그래 보입니다. 한동훈, 홍준표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윤주진 위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네. 그래도 초반부터 계속 선두를 달려왔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상 김문수 후보는 안정적으로 그래도 선두권에 있습니다. 네. 또 당원들 특히 TK 지역을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또 선호도가 좀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나머지 이제 홍준표, 한동훈 이 두 분 중에 누구냐가 저는 관건일 거라고 보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어제 51% 정도의 참여율로 끝났습니다. 네. 이 51%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사실 저도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어쨌든 당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상당히 큰 편인 건 분명하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경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또 아쉬움, 동정 표심이 좀 있을 거라고 봐서 조심스럽게 저는 김홍 대전을 좀 점치고 있는데요. 아. 역시나 그래도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 네. 또 얼마나 작동했는지 알 수 없어서 전망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분은 한홍, 한쪽은 김홍, 홍은 둘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일단 홍준표 후보는 두 분의 예상으로 봤을 때는 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실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이게 지금 뭐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뭐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여론조사가 또 여기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일단 여기 빨간색은 전체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이 옆에 있는 이 핑크색은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김문수 후보는 전체로 봤으면 19.7, 빨간색만 볼게요. 한동훈 17.4, 홍준표 15.1, 안철수 11.8.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이 국민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핑크색은 빨간색보다 훨씬 높긴 하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기 때문에 김문수 32.7, 한동훈 23, 홍준표 22.7, 안철수 6.5. 근데 여기에서 사실 보는 부분이 이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이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 일단 김문수 후보는 다 1등이에요. 그럼 여기는 일단 지킨다고 치고 근데 여기가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보면 다 17.4, 15.1 오차범위죠. 23, 22.7 오차범위예요. 요 중간 어디쯤 해갖고 당심 50, 민심 50이니까 어디쯤이 나온다고 치면 홍이냐 아까 홍이랑 한이 둘이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뭐 수치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김문수 후보는 이 수치상으로는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이렇게 수치상은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ARS 100%라는 것은 전화 면접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ARS는 적극 지지층, 강성 지지층, 정치 고관여층이 전화가 오면 다 차버리면 끝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과표집 아니면은 또 어떤 하우스 이펙트 같은 효과들을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ARS 조사를 거의 안 쓰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추이의 흐름을 보면 김문수, 한동훈 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이제 다만 한동훈, 홍준표를 얘기했던 것은 네. 이게 여론조사와 다르게
국민의힘의 넓은 당원층이 과연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의 제가 한동훈 홍준표지만 네. 뭐 두 번째 또 예측을 하자면 수치상으로는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네. 보면은 그 토론회에서 네. 조금은 자충수를 둔 부분들이 꽤 보였기 때문에 한동훈, 김문수로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처음에 한동훈, 홍준표였었지만 지금 일단 홍준표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라고 수치상으로는 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보다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다 오차범위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근소하게 선두, 그리고 한홍 이제 이중 구도,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4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네. 이 패턴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50%를 차지하고 있는 당원 투표입니다. 결국은 당원들이 얼마나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중에 둘 중에 누구를 더 선호할 것이냐. 여기서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아마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1,200명을 5개 기관이 총 6,000명. 상당히 적지 않은 샘플이고요. 네. 또 전화 면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RS는 바로 받아버리면 끝나는 그런 네. 거지만 면접은 상당히 뭐랄까요?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표심도 좀 많이 나오는 것이 또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나오는 수치보다는 조금 더 중도층의 표심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홍준표 후보도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당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지난해 63%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던 그 당대표 경선과 네.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은 완전 판이하게 다른 것이 그때는 계엄 전이었고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여론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을 했었어요. 그래도 똑똑하고 젊고 참신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이끌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를 한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번에 더 기회를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엄을 겪으면서 윤한 갈등이 이제 거의 뭐 결별로 이어진 상황에서는 당원들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거부감도 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네. 홍준표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한과 홍 둘 중에서 나는 홍, 나는 한 약간 갈렸어요, 여기서. 네. 이 최종 결과가 사실 오늘 오후 뒤 뭐 몇 시간 뒤입니다. 오늘 오후 2시면 나오겠죠. 뭐 어쨌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오늘 오후 2시면 두 명은 나오긴 나올 건데 근데 이 두 명이서 치르는 결선이 끝이 아니다. 결선이 결승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나온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결선 후 결승이란 링이 지금 있어요. 이 위에 누가 있느냐 열심히 몸 풀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 옷은 심판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제목하여 몸풀기 점점점이에요. 결선 후에 결승이 있는데 이 결승에 아무나 와라고 얘기하고 한덕수 대행이 몸을 풀고 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심판이 몸 풀어도 돼? 뭐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는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안 나오면 이상해진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됐고 네. 이미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이제는 한 권한대행도 한 명의 심판이 아닌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더 그런데 지금 뭐랄까요? 좀 황당한 사실은 네. 결선 후에 결승이 있고 또 결승 뒤에 왕중왕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산 넘어 물 넘어인데 네. 근데 저는 이 부전승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유리하냐?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결선, 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뚫고 올라온 맷집이 상당히 두터워진 그런 후보와 네. 권한대행을 하다가 이제 막 그만두고 출마를 하는 그런 후보가 누가 더 전투력이 있느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유불리를 따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결승을 맞이한 후보에게 오히려 좀 약하다는 이미지는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나오기로 한 마당이라면 네. 누가 나중에 최종 단일화 후보가 되든 불쏘시개 역할을 함으로써 흥행을 좀 더 돋굴 수 있는 저는 그런 충분한 기대감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한덕수 대행은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불쏘시개가 될 거라면은 활활 좀 불을 타오르고 사라지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 나오면 이제 이상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다음 기사 볼까요? 한덕수 내달 1일 사퇴 그리고 2일 출마 관측입니다. 최측근 비서실장 사퇴했다라는 거죠. 어제 손영태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어제 사의를 표했습니다. 최측근인데 사표를 내고 어디로 갔겠느냐? 캠프로 간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대행은 일단 일정이 현재 잡힌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소화를 하고 5월 1일에 사퇴해서 2일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당장 오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내가 여차저차해서 요차 됐어 라고 얘기 안 할까요? 그래 밝히면 안 되죠. 네. 그러고 나서 30일 날 본인의 직을 수행하면 그거는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의 사퇴 의사를 밝히는 순간 네. 그만둬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그 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문제가 많았던 건 이게 대선 준비하는 일정들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관권 선거를 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당해도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출마설이 거의 가셔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딱해요. 그래도 보수 정당이 이 본인들 스스로 경쟁을 통해서 배출한 후보를 대선에 내보내야 되는데 또 용병이에요. 따지고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직했던 그분을 다시 단일화 과정의 대상으로 삼고 국민의힘이 또 장을 겨루게 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민의힘이 향후에 정당으로서 존립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 앞에 좀 염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직접 내란을 저지른 건 아니겠으나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행위로 있어서 파면을 당했고 그 정부에서 2인자로서 총리를 했으면 국민 앞에 면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내란의 종지부를 찍고 다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됨에 불구하고 아직도 책임질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자체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거를 동조한다는 자체 참 씁쓸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왜 자꾸 용병을 데리고 오는 거냐 뭐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 만평에 나와 있었죠. 결선 후에 결승이 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의 후보와 한덕수 대행 출마를 선언하면 둘 간 이제 자웅을 겨루게 될 거다라는 건데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덕수 단일화 3달 11일 데드라인이다. 근데 이낙연과 세규합 가능성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5월 10일과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시한입니다. 때문에 단일화를 할 거면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를 하려면 11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최소한 투표용지에 인쇄되기 전까지는 단일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 국민의힘이랑 단일화도 단일화인데 또 다른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낙연과 새 규합 가능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가 이낙연 전 총리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들어보실까요? 한쪽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쪽은 범죄를 지금 두둔하고 비호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의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라면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손잡지는 않겠다. 그 원칙은 지금도 견지하고 있고요. 네. 이낙연 전 총리의 얘기가 아무하고나 손잡지는 않겠다. 하지만 안 잡지도 않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살짝 들리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이낙연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다. 그 누구의 손도 잡지 않겠다가 아니라 네. 아무나 손을 잡지 않겠다는 거는 아무나도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는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이 호남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죠. 또 한덕수 총리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어떻게 보면 한 20%, 한 30%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풀어줄 수 있는 열쇠는 네. 바로 여론조사 숫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만약에 한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보통 이제 반명 빅텐트에 총 4명 주자가 생기는 셈입니다. 네.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 후보,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준석 후보입니다. 근데 이 4명을 결국 언론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을 붙일 것이고요. 네. 4명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와 그 단일화된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만약에 5%포인트 정도 차이의 접전으로 좁혀진다면 이 4명의 후보 중에 그 누구도 단일화를 안 할 명분도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지율 순으로 아마 세력이 재편될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양자 대결에서 크게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정당 기반도 없고 제3지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대승적으로 반명 빅텐트에서 단일화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주고 본인이 호남에 어떤 정치적 지분을 좀 가져가는 그 정도로 해서 전 충분히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지율이 깡패이기 때문에 결국 지지율에 따라서 새 구도가 재편되지 않겠느냐.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바로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뭐 김땡땡, 안땡땡, 한땡땡, 홍땡땡 이 4명의 땡땡들 중에서 오늘 2명이 오후 2시에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결정이 되면 부전승으로 한덕수 대행과 맞붙게 될 거다라는 건데 여기는 뛰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도 있다. 여기 보겠습니다. 나는 분. 지금 해서 한 대행이 같이 맞붙었는데 요 위에 뭔가 빨간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누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 대선 출마 이낙연. 이낙연 전 총리가 한덕수 대행이랑 국민의힘 단일화하면 그다음에 나랑 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물론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랑 또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앵커께서 민주당 대표까지 당대표까지 했던 네. 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던 분이고요. 네. 그런데 왜 정치를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대통령 빼곤 다 해본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뭔가 빅텐트를 통해서 정치적인 제기를 모색하는 것까지야 제가 비판할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정치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려올 때를 모르고 어떻게 지금 만평 보면 나는 분이라고 표현이 될 만큼 선을 긋고 있는데 과연 저게 될까요? 저건 빅텐트를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지금 국민의힘이 짜놓은 틀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라는 측면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속된 말로 애잔하다. 애잔하다. 열심히 선을 긋고 있는데 기회가 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세력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정치적인 어떤 화학적인 그 요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그렇게 손을 잡아서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요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끝나고 아마 이낙연 전 총리는 그냥 새로운 그냥 무소속 후보든 새로운 미래 후보로서 출마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결선 뒤에 결승 있고 결승 뒤에 왕중왕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와 아니다. 결승까지 왕중왕전은 열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단일화를 할 거면 5월 11일까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줘도 5월 25일까지는 뭐 단일화를 그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든 이낙연 전 총리와의 단일화든 단일화는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시간은 없는데 할 영역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피플.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왜 등장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 식당으로 일단 보이죠. 식당에서 뭔가 지금 메뉴를 고르는 것 같은, 주변에 다른 지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온 것 같다라는 건데, 지난 23일 판교의 한 음식점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저에서 지금 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저가 있는 서초동 근처의 식당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윤주진 위원님. 예. 판교예요. 예. 왜 판교까지 갔을까라는 거죠. 글쎄요, 뭐 옷차림을 보아하니 네. 어떤 뭐 등산이나 이런 운동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누구 지인을 만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사진이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전직 대통령 정도의 위치라면 얼마든지 뭐 따로 방이 있다든지 좀 밀폐된 공간에서 조용하게 식사를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게 대부분의 보편적인 경우죠. 워낙에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좀 본인이 노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약간 보란 듯이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난 잘못한 게 없다. 저번에 그 사저에 돌아왔을 때도 내가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파워당당 이 모습인데요. 근데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지지율이 진짜 고전을 하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에는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은 그런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라면 선거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저는 윤 대통령이 적어도 6월 3일까지는 좀 칩거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6월 3일까지는 좀 칩거하면서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금 한 판교의 한 식당이죠. 그 식당에서 한 식당 관계자가 지금 윤 전 대통령한테 뭐 이런저런 말도 좀 건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점심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23일 오후 1시가 넘어서 갑자기 방문을 했는데, 혹시 술 드실까요? 술 뭐 갖다 드릴까요? 물어본 것 같았더니 낮에 술 안 먹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했었다라는 거. 이거 뭐 목격담이라면 목격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각에선 판교까지 간 거에 대해서 소영주 대변인, 네. 혹시 집을 알아보러 갔을까? 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네. 마크로비스타 쪽에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도 있는 것이고요. 경호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집을 알아본다는 부분들은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을 알아볼 이유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할 성격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개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경호를 받고 있으면 네. 충분히 밀폐된 룸 같은 데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원들이 그렇게 고뇌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여기서 먹겠어라는 것은 이게 포착될 것이고 그 직원들을 통해서 구슬로 전달될 거라는 거를 다 의식을 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술술 무슨 다른 정치적으로 의도된 행보들이 진행되지 않았냐. 저는 판교에서 집 알아보러 간 건 아니고 그 누군가 정치적인 인사와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이 집을 알아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지인, 인사와 만나는 자리였었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방이 따로 된, 구획이 따로 돼 있는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밥을 먹은 거 아니겠느냐, 의도성이 좀 난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 판교에 갔는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 서초동 사저가 아니라 뭔가 자꾸 활동 범주가 생각보다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구냐? 정성호 의원이죠. 정성호 의원이 왜 나왔는지 볼까요?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정성호
개그맨 정성호 씨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둘이 얘기를 한 게 뭐 이거 삼각김밥 계산해 주세요 했더니 이거 돈 뭘로 하시겠어요? 했더니 뭐 제가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죠? 제가 카드를 쓸 거라는 걸 어떻게 아신 거죠? 저를 쉽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예능 프로그램에 이 출연을 했었고 나름 아주 재미있었다면서 거울 치료 효과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당시에 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 글을 올리기도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여기에 정성호 씨 앞에 정성호 이 태그를 같이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그를 타고 가면 누가 나오느냐. 다음 볼까요? 예,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성호 의원이 그래서 자신의 SNS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그 정성호가 아닙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은 재밌게 봤습니다만 저는 그 정성호가 아니에요. 선거운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윤주진 위원님. 예. 한동훈 후보가 뭐 실수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동명이인이니까.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친명 좌장 의원을 태그를 하게 됐느냐 뭐 이런 거죠. 글쎄요, 이게 실수인지 아하. 뭐 의도된 일종의 트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네.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냈을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언론에 회자될 수도 있다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긴 해요. 아하. 네, 다만 더 제가 재미있는 건 정성호 의원의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랑 정성호 의원이 서로 전화해서 내가 태그할 거니까 댓글 다세요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건 너무 과한 추측이고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이런 거를 또 보면 아마 정성호 의원 말고 정성호 의원의 참모가 저걸 확인했을 수도 있겠죠. 이거 의원님이 지금 태그되어 있는데요. 이상한데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시청했지만 나는 그 정성호가 아닙니다. 이 센스가 전 너무 재미있고요. 정치권에서 줄 수 있는 일종의 좀 하나의 웃음 포인트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그래도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험악하고 상당히 치열한 선거전에서 나름대로 재미를 주고 있고 또 이 거울 치료 부분, 그러니까 이제 마치 나랑 똑같은 모습을 따라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네. 이렇게 좀 약간 비호감이었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건데 이거는 한 후보가 사실 극복해야 되는 포인트였거든요. 똑똑이 비호감 이것들을 이렇게 재밌게 승화했다라는 거는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실수로 했는지 일부러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 이게 서영주 대변인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실수였으면 이거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고 계속 정성호 의원으로 태그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동명이인이고 그게 뭐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지금 다시 확인하면 바꿨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이 태그가 그렇게 걸려서 그게 우연치 않게 친명자장인 정성호원한테 갔는데 정성호원이 참 그래도 품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비아냥되지 않고 저는 그 정성호가 아닙니다 하면서 저도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선거운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정성호 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라서 저는 그냥 해프닝이지만 정치가 이 정도의 아량과 어떤 여유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대목을 좀 봤습니다. 네. 약간 미담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윤 SNL 곧 나올 다음 편에 네. 정성호 의원님이 나오면 되겠네요. 아이디어입니다. 네. 해당 예능 프로그램 보고 있나요? 네. 또 다른 아이디어가 또 나왔네요. 이렇게. 네. 누군지 볼까요? 마스크를 써서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 가렸거든요.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 측근 정진상 800여 차례 증언 거부,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 민간업자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여기에 이 증인으로 정진상 씨가 나왔다는 겁니다. 정진상 씨가 나와서 검찰이 물어보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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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문에 거부합니다.
라고 800여 차례 거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 거부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요길 좀 볼까요? 사실 이 재판에 원래 이재명 후보가 증인으로 신청이 됐었었는데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대신에 정진상 후보를 이렇게 재판부에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거예요. 정작 이재명 증인은 재판에 끝까지 안 나왔다. 이 재판 과정에 본인 의견 주장 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반영해달라고 할 계획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진상 실장이 현재로는 없고요. 그만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검사가 증인이야말로 뭐 하는 겁니까? 그 재판부가 나설 수밖에 없죠. 재판부. 두 분 다 그만하시죠. 라고 제지를 했다. 이후 정 전 실장을 향해 많이 나가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진상 실장이 일단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에 이렇게 협조적이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재판부에서 좀 많이 나가셨네요.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이런 어떤 이 신경전,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네. 너무 집요한 정치 기소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항의성을 어떤 증언 거부라고 봅니다. 뭘 얘기를 해도 검찰은 그거를 또 토대로 해서 다시 기소를 하고 꼬투리 잡기 때문에 더 이상 증언하지 않겠다. 최근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검찰과 재판부의 대화가 있는 기사를 보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소장 쓰면 어떡합니까? 이게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련적인 어떤 정황을 봤을 때 저희가 봐서는 이건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공소장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객관적 증거를 쓰셔야지 의견의 평가를 반영해서 쓰는 게 공소장이 아닙니다. 그거 다시 좀 정정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갑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었어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할 때 어땠습니까? 서면 답변서도 받지 않고 바로 그냥 기소해버리잖아요.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봐서는 뭔가 뇌물 혐의가 있을 것이다. 기소해버려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동도 정영학 회계사 자체가 본인의 증거를 나는 모르는 사이에 검찰이 그거를 제출했다. 이거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또 증언하고 나섰잖아요. 이런 수준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증언에 협조적이지 못하겠다. 그런 의견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현재 6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현재로서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금 이 우세로 보이는 그런 수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만 버티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뭐 제가 정진상 전 실장의 생각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검찰이 너무 무도하게 야당에 대한 정치 기소를 남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지금 구속시키고 재판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억울함이 좀 아마 이번 6월 3일에 조기 대선과에 맞물려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없는 권한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검찰이 잘 풀어가야겠죠. 네. 사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들 설호 뭐 생각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한들 그걸 나쁘다고 뭐 볼 수 있는 거냐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재판 6월 3일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될지 여부도 사실 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재명 대 고개만 오른쪽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의 박태준도 이 첫날 파격참배 통합 행보였다라는 거죠. 어제 이재명 후보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대선 이 후보로서의 이 일정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묘역을 참배했다라는 거죠. 직접 보고 오실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님 내외분께 대하여 경례. 자, 완전 뒤로 가주셔야 됩니다. 완전 뒤로. 또 완전 경례.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현실적 정쟁에 빠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망인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죠. 소위 공과가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한쪽에 몰입하지 말고 양 측면을 다 함께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금 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여기다 박태준 전 회장까지도 다 묘역을 참배했다라는 거에서 한국일보는 제목에 통합행보다 파격 참배다, 통합행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후보로서 그동안 그렇게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을 애써 평가절하하고 왜곡된 역사관에 좀 심취해 있던 그런 운동권 좌파 역사관을 청산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의 뿌리를 되찾는 저는 그런 것에 이재명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8년 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 매국노의 아버지다 이런 상당히 강도 높은 표현을 썼던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을 둘러싼 역사관, 가치관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수법이 아니라 내가 왜 과거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했으나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왜 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시 바라보게 됐는지 좀 더 설명해 줄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이 있었죠.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 이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잠시 오른쪽 깜빡이를 켜놓고 결국은 좌회전하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거는 그동안 민주당이 펼쳐왔던 여러 가지 정책과 입법, 노선 여기서 다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진정성 있는 중도 보수 공약을 원한다면 네. 이렇게 말과 행보뿐만 아니라 정책과 노선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재명 후보의 통합행보 상당히 평가할 만하고 잘하는 행동이다. 다만 지금의 이 행동이 오른쪽 깜빡이 켜고 결국 좌회전하려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우려도 금할 수는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 현충원 간 자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네,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모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윤여준 깜짝 영입한 이재명 구동존이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추구한다는 구동존이를 내걸고 보수를 공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여준 전 장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또 캠프에 있긴 했었습니다만 하지만 보수 인사로 구분이 되는데 분류가 보통되는데 이번에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윤여준 전 장관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볼까요?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을 영입 시도를 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한테도 제안을 했었으나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고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보가 서영주 대변인님 사실 민주당의 이 강성 지지층 이 지지층 입장에선
아니 무슨 김상욱, 유승민을 왜 데리고 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가 보수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보수까지도 끌어안고 네. 통합의 기치로 가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방향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탈이념을 선언한 겁니다. 언제까지 지난 윤석열 정부처럼 예를 들면은 이념에 얽매여서 맨날 싸움만 하고 민생은 돌보지 않고 반국가 세력이네, 자유민주주의네 이런 타령하다가 거의 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있다가 거의 파면에 이르는 이런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식, 네. 실용, 탈이념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행로도 다 갈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첫 출발이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게 결국 탈이념 통합으로 가는 큰 행보 아니겠느냐. 첫 단추 잘 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이재명 엉덩이 왼쪽에 두고 고개만 오른쪽으로 간 거 아니겠느냐. 내가 궤변 깨겠다라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오늘 한동훈 후보의 인터뷰가 있어서 요 기사가 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아까 윤주진 위원님도 말씀이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여권에서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네.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잘 사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우리가 이념을 떠나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국민도 좌우에 대한 나눠치기해서 좌는 잘 살고 우는 못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 잘 사는 통합으로서 잘 사는 나라. 이걸 하려면 한동훈 후보도 이제 선거니까 비판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나 최소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가면 그 옆에 앉아서 욕하지 말고 지금 좌측 깜빡이를 켰어요. 그러면 좌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 우측 깜빡이를 켜세요.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풀 생각을 해야죠. 중심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들은 좌우가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해주고 모르는 건 채워가면서 가는 거. 그게 정치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여야 한동훈 후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비판을 위한 비판 말고 대화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좌회전 깜빡이 켰는데 정말 좌회전하는 거 맞아요. 우회전 깜빡이 켰는데 진짜 우회전하는 거 맞아요. 라고 대화로 풀어라. 그게 정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대화로 풀어나가길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